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쭉 살아온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겪은 아주 기가 막히고 재미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사는 집이 평생의 보금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 사는 집 말고 이전에 살던 집이 그랬죠. 처음 집을 장만했을 때는 대출금 언제 갚나 싶었었는데 남자친구 하나 없이 일만 하면서 살다 보니까 또 갚아지긴 하더라고요. 제 평생의 혼을 쏟아부어 마련한 집이라 정말 죽을 때까지 함께할 제 보금자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글쎄 재미난 일 덕분에 그 보금자리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집이 사라졌는데 왜 재미난 일이냐고요? 여러분들도 제 사연 들어보시면 아주 배꼽을 잡고 깔깔 웃게 되실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꽁꽁 숨겨놓았다가 최근에 다들 사는 게 척박하고 갑갑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 채널을 찾아와서 썰을 풀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그래도 답답한 기분에서 벗어나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무척이나 무난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들과는 다른 한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저는 무조건 돈을 모으고 또 모아서 집을 사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는 바람에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을 때 저는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집은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거다. 집 없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집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더라고요. 빨간 딱지가 붙으니까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어제까지 제 인형이었던 것들, 제 물건이었던 것들이 전부 남의 것이 된 것을 보고 나서 저는 인생의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 있네 보금자리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 그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었어요. 좀 일찍 철이 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집안이 쫄딱 망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때부터 일용직 일을 하시면서 제 취업에 목을 매다셨고 어머니께서는 근처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어려운 거더라니까요. 저 또한 중학생이 되자마자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고등학생 때부터 가능한 건데 제 사정을 딱하게 생각해 주신 착한 점장님께서 몰래 저를 고용해 주셨어요. 중학교 1학년 어떻게 보면 노는 게 좋고 친구가 중요하고 사춘기가 시작될 나이에 저는 돈 오로지 집을 사고야 말겠다는 열정 하나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공부에는 손을 놓았죠. 하지만 제가 또 기본적인 머리는 있었나 봐요. 대학은 일찌감치 포기를 했지만 이상하게 돈에 집착을 해서 그런지 돈 버는 일에는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저는 적금까지 부어서 이자 붙은 것까지 생각을 하면 거의 4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20살짜리 갓 성인이 된 사람에게 4천만 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대학을 다닌 것도 아니었으니까 20살이 되자마자 바로 취업을 했어요. 뭐 좋은 회사는 아니었죠. 월급 130만 원 받으면서 그때부터 진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버스, 지하철 타는 돈이 아까워서 걸어 다녔고요. 부모님께는 돈을 모으고 있었다는 걸 진짜 죄송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저희 집 사정이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니었거든요. 물론 저희 세 식구가 들어가서 잘 수 있는 반지하 집은 얻을 수 있었지만 쿰쿰한 반지하를 벗어나려면 몇 년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여전히 식당 일을 하고 계셨고 아버지께서는 겨우겨우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며 빚을 갚아내고 계셨습니다. 제가 모은 돈으로 빚을 갚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 돈을 홀라당 빚 갚는 데 쓰겠어요. 구려녀라 욕하셔도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 이제 시작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무튼 제가 또 취직을 바로 했으니까 정말 커피도 안 마시고 옷도 안 사 입고 하면서 돈을 모아서 결국 24살이 되었을 때 1억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14살부터 일을 해서 돈을 모았으니까 11년 꼬박 채워서 1억이라는 돈을 마련했네요. 그 돈으로 뭘 했냐고요?
당시 9천만 원에 나온 원룸 하나를 샀습니다. 이제부터가 제 투자의 시작입니다. 저는 월세를 받아서 돈을 불려갈 생각으로 산 원룸이었는데 글쎄 이 원룸이 금도급이었습니다. 월세를 몇 개월 받아가며 재테크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글쎄 그 원룸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저에게 분양권이 떡하니 들어왔지 뭡니까. 당시에 분양권이 있어도 제가 장음을 치를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심지어 조금 큰 평수까지 당첨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분양권을 아주 비싼 값에 팔 수 있었습니다. 9천만 원짜리 원룸이 저에게 3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로 돌아온 거죠. 무려 차액이 2억 9천. 그 돈으로 제가 뭘 했겠어요? 다시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경매로 나온 집을 샀는데 글쎄 3년 뒤에 집값이 또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왜 한동안 서울에 엄청난 재개발 붐이 불었잖아요. 저는 나이 29살에 7억을 벌었습니다. 마당이 딸린 주택이었는데 경매로 싸게 살 수 있었던 게 신의 한 수였죠. 7억이 손에 들어왔을 때 정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뭐 놀았겠어요? 여전히 걸어다니며 버스값 아껴가면서 돈을 꾸준히 모아왔었기 때문에 거의 8억에 가까운 돈이 제 수중에 있었죠. 그래서 그제서야 부모님께 남은 빚이 얼마냐고 여쭈어봤습니다. 부모님께서 한숨 푹푹 쉬시면서 4억 정도 남아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쿨하게 갚아드렸습니다. 저 효녀죠? 남은 돈은 4억이 조금 안 되는 돈, 이 돈으로 다시 한번 투자를 해보자 했더니 겁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빚도 없겠다.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살만한 집 하나 있으면 딱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있는 돈에서 대출을 조금 끌어다가 나름 신식인 아파트 하나를 매매했습니다. 33평짜리 아파트, 당시에는 5억 정도 하는 집이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비싼 동네가 아니었는데 길 하나 건너면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었거든요. 달동네나 다름없는 곳이었는데 개발이 되면서 땅값 엄청 올랐죠. 사실 제가 옳은 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저리 운이 좋아?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서울 사시는 분들 다 아실걸요? 서울에는 집값 떨어지는 동네가 거의 없어요. 그냥 운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서울이라는 지역 특성이 좀 컸죠. 5억짜리 집이 제 나이 36살에 8억이 되었고요. 저는 또 과감하게 집을 팔았습니다. 왜 팔았냐고요?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살면서 돈 버는 재미에만 푹 빠져서 있다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고 주변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하는 걸 보니까 저도 결혼이 하고 싶더라고요. 괜찮은 조건의 둘째 아들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 이야기가 솔솔 나오니까 이게 또 1가구 1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같이 살던 33평 아파트를 정리하고 부모님 두 분이서 평생 사실 수 있는 보금자리 하나 얻어드리고 저도 신혼집을 얻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이 수중에 모아둔 돈이 1억 정도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집을 팔면 8억, 부모님께 작은 평수 집을 사드리면 반절 정도 나간다 쳐도 4억을 들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4배 차이가 꽤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혼집을 제가 마련하고 남편이 나머지 비용을 대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남편이 조금 해오고 제 돈 4억이 들어갔는데 공동명의하면 제 손해잖아요. 너무 계산적이라고 생각하셔도 할 말 없긴 하지만 원래 지 몫은 지가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혼집은 며느리가 해온다고? 아유, 내가 아주 기가 막힌 며느리를 두었네. 어떻게 집을 다 해올 생각을 했어? 네, 제가 부모님과 살던 집을 정리하고 부모님께서 외곽으로 한적한 동네로 가고 싶다고 하셔서 거기에 집 한 채 해드리고 남은 돈으로 서울에 저희 부부 직장이 있으니까 직장 근처로 더 같이 얻으려고요. 제가 워낙 준비성이 철저해서요. 아유, 그러면 대출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집값이라는 게 한두 푼이 아닌데 결국에는 뭐 우리 아들 돈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 부부 아이 하나 낳는다고 쳐도 방 2-3개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큰 집은 안 필요할 것 같아요. 가격면으로 따져봤을 때 대출까지는 안 받아도 되겠더라고요. 방이 2-3개면 적은 거 아니니? 요즘은 평수 대비 방이 작던데.
제가 이 집 저 집 돌아보면서 느낀 건데 방 많아봐야 집 커봐야 청소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신혼부부니까 집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지 않을까요? 붙어있을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 뭐 며느리가 집 해오는데 시어머니 그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 아무튼 너희 두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이다. 그렇게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죠. 거기다가 제가 집을 해갔잖아요. 초반에는 저도 기가 살아서 당당하게 지냈어요. 집 해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것도 서울의 떡하니요. 중학생 때부터 악착같이 돈 벌어서 모은 것도 대단하지만 그 돈을 계속 불리고 불려서 내 집 마련에다가 부모님 지내실 집까지 해드렸으니까 제 인생의 할도리는 다 한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뿌듯했어요. 물론 시댁에서도 이런 저를 엄청나게 칭찬해 주셨었어요. 칭찬만 해주셨게요. 우리 복덩이 우리 이쁜이 하면서 온 동네방네 자랑을 다 하셨다니까요. 제가 시댁에 가기라도 하면 그 동네 터줏대감 같은 아줌마 할머니들이 이 새댁에 그렇게 똑 부러지는 며느리라며 하면서 제 이야기를 한 번씩 하실 정도로 제 이야기를 하고 다니셨었죠. 아유 나는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우리 며느리 같은 여자가 세상에 어딨어. 내가 말이야 전생에 무슨 큰일이라도 했나 보다. 이런 며느리를 다 얻고 말이야. 저한테 너무나도 잘해주시니까 저도 우리 시모는 다른 시어머니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죠. 시댁에 갈 때도 절대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었고요. 하지만 너무 과한 친절을 베푼 탓일까요? 저는 그저 어머님의 마음에 보답을 하고 싶은 생각이었던 건데 시어머니께서는 교묘하게 저의 그런 마음을 이용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물질적으로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옆 동네에 사는 동준의 집에 오랜만에 놀러가서 국수를 얻어먹었는데 말이야. 집에 떡하니 안마의자가 생겼지 뭐냐. 나한테 한번 앉아보라고 하길래 앉아봤더니 그 물건이 글쎄 그렇게 요물이더라. 내가 글쎄 그런 의자는 찜질방에서만 봤지 집에 있는 건 또 처음 봐서 신기했어. 안마의자요? 요즘은 집에도 하나씩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쓰기는 좀 불편하다고 하던데요. 소음이 꽤 있어서 아랫집에서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발판인지 뭔지 그런 거 두면 된다고 하던데. 안마의자에 앉아서 한 20분이 있으니까 말이야. 피곤이 싹 풀리는 것 같더라. 글쎄 그 집안일 한다고 어깨가 쑤셔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거 몇 분 앉아 있었다고 개운해지대. 나도 집에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더라. 그렇게 좋으셨어요? 요즘은 렌탈 같은 것도 꽤 있더라고요. 가격도 괜찮고요. 오, 가격도 괜찮아. 그래도 몇백만 원은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동준의 의자는 아주 삐까번쩍하더라고. 우리 아들이 동주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서 나는 집에 그런 거 하나 없나 싶더라. 네? 그러셨구나. 아니 우리 아들이 늘 동주 걔보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거든. 오죽하면 동주가 우리 아들 한번 이겨보겠다고 얼마나 용을 썼는지 몰라. 그런데 글쎄 그 집에는 몇백만 원짜리 안마의자가 떡하니 있고 우리 집에는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동준의 며느리가 사줬다고 하던데. 동주 아줌마가 자랑하고 싶으셨나 보다. 어머님이 하도 제 자랑을 하시니까 같이 경쟁 심리가 생겼나 봐요. 우리 아들이네 동주보다 잘났으면 뭐하니. 그 집 며느리는 안마의자도 떡하니 사준다는데. 우리 집에도 그런 안마의자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더라고. 내가 요즘 허리도 자주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기도 하고. 나이 드니까 이젠 정말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 시어머니가 짜증내 하시면서 어깨를 턱턱 치며 말을 하는데 그 말뜻이 도대체 뭐겠어요? 저한테 안마의자 하나 떡하니 사다 놔라 하고 압박을 주시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안마의자를 알아보고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게 있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매장에 갔거든요. 색상이 두 종류라서 까망에 좋을지 흰색이 좋을지 고르시라고 했더니만 입이 대빨 나오신 거예요. 어머님 안마의자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니 왜 그렇게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셔요?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예, 이거는 싸구려 모델 아니니. 고작 200만 원짜리잖아. 저기 가운데 있는 모델은 아주 겉모습부터 고급져 보이는데 적어도 동주 며느리가 사준 것보다는 좋은 걸 사야 하는 거 아니겠니? 내가 이렇게 저가형 모델을 사게 되면 동주 엄마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리 며느리가 사준 거 보고 딸을 샀구나 할 거 아니야. 더 좋은 걸 사야지. 와, 가운데 있는 모델은 어머님 800만 원이나 하는 모델인걸요. 왜 됐다. 금액이 중요하니 마음이 중요한 거지. 아, 저거 사줄 거 아니면 나는 그냥 안 살란다. 아유, 그냥 동준의 집 가서 부러워하면서가 안마의자나 좀 얻어쓰지 뭐. 매장 한복판에서 그렇게 생떼를 쓰는데 직원이 저에게 오더니만 그렇게 어머님이 원하시는데 800만 원짜리 모델을 사주라면서 꼬드기더라고요. 직원이야 물 만난 물고기처럼 굴었죠. 결국 제가 어머님의 고집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12개월 할부로 80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사드렸어요. 안마의자 같은 건 한번 사놓으면 오래오래 쓸 수 있으니까요. 저도 시댁에 자주 가기도 하고 하니 겸사겸사 좋은 의자에서 안마 좀 받아보자 싶었죠. 그렇게 한번 큰 마음 먹고 사드리면 두 번 다시는 이런 요구를 하지 않겠거니 했었는데 이게 시작이었던 겁니다. 안마의자를 사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댁에 좀 생색도 낼 겸 찾아갔는데 동조 아줌마가 안마의자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동주씨 어머님이시죠? 이 80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사줬다는 며느리구먼. 안 그래도 어찌나 이 옆편 내가 자랑을 하던지 내가 궁금해서 여기 앉아봤지 뭐야. 안마의자가 다 비슷비슷하죠. 그래, 비싼 거라 뭔가 다른가 했더니 비슷하네. 그나저나 안마의자 할 맛은 별로 안 나겠어? 왜? 우리 안마의자가 너네 집에 있는 것보다 몇 배는 비싼 건데 왜 할 맛이 안 나? 아이, 그게 아니라 TV가 조그만해서 안마의자에 앉아서는 뭐 자막도 잘 안 보이네. 우리 집 이번에 TV 바꿨잖아. 와이드 TV인가 뭔가. 며느리가 사줬지 뭐야. 안마의자가 구석탱이에 있으니까 TV가 잘 안 보였는데 큰 TV로 바꾸니까 안마의자 하면서 TV도 잘 보이고 좋더라. 근데 여기는 TV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 그 말이 또 우리 시어머니의 마음을 딱 뒤집어 버린 거죠. 그때부터는 또 머리까지 싸매고 동준의 며느리는 큰 TV를 선물로 줬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왜 TV도 안 사주냐 하면서 곡소리를 내더라니까요. 아니, TV 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거기다가 남편에게 형이 있었잖아요. 저에게는 아주버님인데 아주버님은 부산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본사는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사옥이 부산에 있었고 아주버님은 사옥으로 발령을 받아서 그쪽에 가족들이랑 자리를 잡고 살고 계셨어요. 큰아들이 떡하니 존재하는데 자꾸 둘째인 저희에게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고 부탁을 하시는 게 부담스럽기까지 했죠. 아유, 어머님, 제가 안마의자 비싼 거 해드렸으니까 TV는 아주버님에게 물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 아들 부산 끝자락 저기 양산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아유, 어떻게 그 비싼 TV를 해달라고 그래. 너네는 말이다 서울에 떡하니 집도 있고 능력도 되잖니. 네가 돈을 조금 잘 모아놨어. 여유가 있는 자식이 해줘야 하는 법이지. 우리 남편까지도 TV가 오래되긴 했으니 바꿔드리는 거 나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또 한 번 큰 지출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도 그놈의 동주 엄마가 동주 며느리가 뭐 어디 여행을 보내줬네. 호텔에서 식사를 시켜줬다네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다 보니까 제가 눈치를 딱 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제대로 이용해 먹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딱 부러지게 말을 했죠. 어머님, 어머님께서 일부러 동주 어머니랑 짜고 저한테 이거저거 받아먹으려고 이용하는 거 다 알아요. 아무리 동주 씨네 며느리가 잘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전제품을 바꿔주고 호텔 가서 숙박에 식사해. 그게 가당키나 하나요? 엄청난 재벌도 아닐 텐데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도 더 이상은 못 해드려요. 제가 그냥 다 알고 있다는 말투로 슬쩍 던졌는데 제대로 낚시반을 무신 거죠. 시어머니 그 뒤로 또 제 눈치 살살 보면서 동주 며느리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대놓고 말을 해서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이때부터 시어머니의 삔또가 제대로 상한 건지 뭔지 저한테 은근히 틱틱거리시는 겁니다.
아이 생각해보니까 좀 괘씸하기도 하네. 내가 무슨 거지인 줄 아니? 동주 며느리가 해준 것도 있고 내가 필요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너한테 말을 한 거지. 내가 무슨 네 등골이라도 제대로 뽑아먹고 싶어서 없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살림살이 좀 뜯어내려고 한 줄 알겠다. 속에 꽁 해 있다가 몇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시어머니의 진심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자존심이 긁히기라도 했는데 저를 엄청 갈구시는 겁니다. 정말 결혼 초에 온 동네 방네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복덩어리다 하면서 자랑을 하던 인자하신 우리 시어머니는 어디 가고 악에 바친 악마만 남은 건지 모르겠더라니까요. 인자한 시어머니가 진짠지 악마인 시어머니가 진짠지 구별이 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자했던 모습이 가면을 쓴 모습이라는 것에 확신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도 뭐 해드릴 건 다 해드렸었고 할 말도 다 하고 있었으니까 크게 당하고 산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제 발목을 제대로 잡아버리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그게 뭐였냐고요? 바로 임신이었어요. 제가 아이를 하나 정도는 낳고 살고 싶었었는데 임신이 안 되는 몸이라지 뭡니까? 어릴 때부터 하도 스트레스를 받고 일도 열심히 하고 살면서 몸이 많이 망가졌었나 봐요. 월경에 불순이 있었는데 이게 뭐 진즉에 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방치를 하는 바람에 난소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나? 아무튼 너무 전문적인 말이라서 잘 기억도 나지 않는데 결과적으로는 불임 판정을 받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불임 판정을 받고 엉엉 울었었는데 우리 남편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었어요. 아, 역시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요즘은 일부러 아이 안 낳고 딩크족으로도 산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아, 난 오히려 애 낳기 싫었어. 잘 됐다. 우리 둘이서 평생 알콩달콩 즐겁게 잘 살면 됐지. 나는 태생이 누구를 책임지고 그러는 거 싫어. 애한테 잔소리하는 것도 싫고. 그냥 애 없이 사는 게 속 편해. 어머님께서 아이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 거 잘 알면서 아, 나 앞으로 어떡하지? 어머님 잔소리 어떻게 피하고 살지? 그게 뭐가 대수라고. 내가 엄마한테는 정관수술 했다고 할게. 아이, 엄마가 뭐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수술을 했다는데. 남편이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니까 든든했죠. 저희 부부는 시댁에 딩크족으로 살기로 했다고 선언을 하면서 남편이 정관수술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이라는 건 금방 들통나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반찬을 주러 저희 집에 오셨다가 제가 그냥 아무렇게 책꽂이에 꽂아두었었던 불임 치료에 관한 책자를 보신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불임이라 해도 뭐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극약의 확률에 의존해보면서 치료를 받아보고 시험관도 생각해보고 하라면서 주었던 책자 같은 건데 그걸 딱 발견하시고서는 불임이라면서 난리가 난 거죠. 너희가 지금 나를 속인 거야. 우리 아들이 정관수술을 한 게 아니라 네가 불임이었구나. 어떻게 이런 사실을 숨길 수가 있어? 불임인 거 언제 알았네. 애초부터 속이고 결혼한 거 아니야? 내가 정말로 열불이 터지겠다. 열불이 터져. 불임인 걸 속이고 결혼했으면 이거 사기 결혼 아니야? 어? 너 정말? 시어머니께서는 거의 이혼까지 생각하라는 식으로 저에게 화를 내셨고 그때부터 저는 정말 꼼짝없이 시어머니에게 목줄 잡힌 개가 되었습니다. 사사건건 불임을 가지고 늘어지면서 저를 쥐잡듯이 잡으시는데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에 원형 탈모까지 생겨버렸어요. 정수리 딱 가운데에요. 오죽하면 남편이 애 낳기 싫은 건 매한가지라면서 시어머니를 붙잡고 몇 날 며칠 동안 이야기를 했고 그제서야 이혼 이야기는 쏙 들어가게 되었죠. 거기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이혼당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었어요. 사실 저 같아도 그렇게 화를 낼 것 같긴 해요. 며느리의 임신을 그렇게 바랐는데 며느리가 불임이라니. 그것도 아들이 정관수술을 했다고 속여왔다니. 처음부터 그냥 불임인 사실을 오픈하고 치료를 받아보겠다고 했으면 이 정도로는 화를 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저는 그냥 시댁에서 완전히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이 생겼죠. 일이라기보다는 집안의 경사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었지만 저에게는 비교를 당하는 그냥 일뿐이었어요. 아주버님이 저보다 5살이 많으셨거든요.
제가 37이었으니까 42살이셨고, 형님 나이도 아주버님이랑 동갑이었으니까 42이셨는데, 둘째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첫째 딸을 낳고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시험관 시술하시다가 42에서부터는 그냥 포기하고 아이 하나만 잘 낳아 키우자고 생각하고 사셨다는데 42에 자연 임신이 되신 거예요. 진짜 집안의 대박 경사가 아닐 수 없었죠. 형님은 마치 나라를 구한 사람처럼 아주 의기양양해졌고 저는 남편에게도 시어머니께도 면목이 없는 대역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형님의 임신 소식 이후부터는 저는 완전 깨갱 주눅이 들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버님네 집안이 엄청나게 화목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부산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조금 힘드셨던 것 같더라고요. 일상도 일상이지만 금전적인 부분 또한 힘드셨나 봐요. 아주버님이 본사가 아니라 사옥에서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부산에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계속 서울에 가고 싶다고 그러셨었거든요. 거기다가 형님도 서울 분이셔서 친구들이 전부 서울에 있었거든요. 부산에서 외로우니까 그렇게 쇼핑을 하셨대요. 그러니 생활비가 부족해진 거죠. 외롭고 우울한 마음을 달래려고 쇼핑하고 애들한테 뭐 쓰잘데기 없는 거 시키고 무슨 미술 심리 교육이라나 뭐라나 아무튼 할 수 있는 사치는 다 부린 거예요. SNS에 올려서 부산으로 좌천당한 게 아니라 너무 좋은 자리에 잘 와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과시를 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봤을 때 서울에서 일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부산 사옥으로 가게 된 것이 좌천같이 느껴지긴 했지만요. 아무튼 돈이 부족하니 시어머니께 꿔가기도 하고 눈치가 보일 땐 남편에게 연락해서 돈 10만 원, 20만 원 빌려가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주버님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서울 본사에 몇 년째 발령 신청을 냈었는데 이제서야 드디어 자리가 비었다고 서울 본사로 올라오라고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께 연락을 하셨대요. 서울에 갈 테니까 서울에 집 좀 알아봐 달라고요. 시어머니 황당하셨겠죠? 집은 무슨 집을 알아봐 달라고 그러냐. 니네 부산에 살고 있는 집 정리해서 서울에 오면 되잖니. 집 보러 다닐 시간이 없어서 그래? 주말에 올라와서 집 보러 다니자. 살 집은 직접 보고 골라야지. 내가 대충 봐서는 되겠냐. 어머, 부산 집값으로는 서울에 반자도 못 가. 특히 이 동네는 부산도 아니고 양산이라고. 집값이 해봐야 2억인데 그 돈으로 서울 가면 원룸에서 살아야 할걸. 어마, 내가 2억 줄 테니까 그럼 집 한번 알아봐줘. 뭐야? 2억 가지고 어떻게 서울에 집을 얻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좀 도와줘. 나 이번에 발령받은 거 못 가면 평생 여기서 쏘아야 해. 우리 마누라 다 죽어간단 말이야. 서울에 가족들 다 있고 친구들도 다 있는데 몇 년이나 부산에서 꼼짝도 못하고 지냈으니 얼마나 사람이 외롭겠어. 그렇게 아주버님은 2억으로 구할 수 있는 서울집을 알아봐달라고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했고 시어머니는 발품을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아파트 쪽을 보시다가 2억으로는 아파트 방 한 칸도 못 산다는 걸 아시고서는 다세대 주택을 알아보셨는데 형님이 죽어도 다세대 주택에는 못 들어간다고 하셨대요. 물론 2억짜리로 얻을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 함은 어디 말도 안 되는 집이긴 했어요. 세상에 서울 집값이 금값이라고 하지만 2억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원룸밖에 없더라니까요. 그러니 시어머니께서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그나마 눈이 밝은 저에게 부탁을 하신 거죠. 2억으로 네 집 하나 좀 멀쩡한 거 구해봐라. 아니면 너네 돈 없냐? 큰아들이 집 구해야 한다는데 돈이 없어서 큰일이다. 아이고, 우리 아들 발등에 불 떨어지겠네. 어머님, 솔직히 2억으로 집 못 사요. 16년 전에도 원룸 하나에 1억씩 했어요. 근데 2억으로 무슨 집을 사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2억이면 옥탑방도 얻기 힘들지 않나?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좀 구해봐라. 그러면 우리 아들 뭐 서울역에서 노숙하니? 우리 아들 잠잘 곳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왜 저한테 윽박을 지르고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어머님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집 구하라고 하세요, 그럼. 우리 집에 방 2개밖에 없는 거 몰라서 그래?
하나는 내가 쓰고 그럼 나머지 하나에 내 식구 들어가서 살으라고 하니? 얘가 정말 네가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칠 때야. 그럼 어떡해요? 대출이라도 빨리 받아서 집 구하시는 게 낫죠. 대출은 왜 안 받으신대요? 대출을 받아도 얼마 안 나온댄다. 그리고 이미 그 2억도 대출 받은 거래. 아이고, 어찌 그리 돈 한 푼 모아둔 게 없는지. 네? 아니, 아주버님 나이가 몇 살인데 돈 2억도 없어서 대출을 받으셨대요. 뭐야? 너 지금 우리 아들 보고 돈 못 모았다고 무시하는 거야. 아니, 어머니, 무시가 아니라 어머님이 먼저 모아둔 돈 한 푼도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요, 어머님, 전 24살에 이미 1억을 모았는데요. 누가 네 돈 모아둔 거 듣고 싶다고 그랬어? 그래, 아이고, 잘났다, 잘났어. 네 돈 푹 따.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말을 해봐야 속만 터진다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가끔은 이렇게 눈치 없게 행동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렇게 저에게 집 구해오라는 닭달도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서 2달이 쭉 뻗고 지냈더니만 시어머니 마음에 불똥이 떨어진 건지 정말 기가 막힌 요구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오시더니만 쓱 둘러보시고는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집에 찾아오신 것부터가 조금 부담스럽고 쎄 하긴 했었지만 이런 말을 뱉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내가 생각해보니까 니네 집 앞에 지하철역 있는 것도 그렇고 버스 정류장 가까운 것도 그렇고 병원에 마트 있고 초등학교도 가깝고 하니 이 집이 꽤 괜찮아 보인다. 아주 잘 골랐네. 제가 처음 집 살 때는 그 이 회사가 열정 고장이나 걸린다고 별로라고 집도 너무 작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왜 갑자기 집 칭찬을 해주고 그러세요? 그랬는데 내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말이야. 방도 큰 거 2개, 작은 거 하나 있고 나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이 집 빼라. 내가 이 생각을 왜 못했을까?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빼라고요? 갑자기요? 저희 이사 갈 계획 없는데요? 이 집에 우리 큰아들이 들어와 살면 딱이겠어. 서울 본사랑도 멀지 않고 너희 아이도 못 낳지 않니? 나한테 프리민 주제에 우리 아들 씨 없는 수박이 되었다고 거짓말한 것도 아주 괘씸해 죽겠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큰아들네랑 집 바꿔. 너희가 둘이 살 거면서 이렇게 큰 집에 살 필요가 있어? 방 딱딱 있는 게 우리 큰아들네 가족에게 다 적당한 것 같다. 집을 빼주면 어떻게 해요? 형님네 집도 없는데 저희야말로 서울역 가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러세요, 어머님? 그 2억 너네 주면 되지 그럼. 그걸로 집 구해봐. 너희들이 살 건데 정말로 어딜 가든 괜찮지 않겠냐? 애가 있으면 또 몰라도 애도 없잖아. 못 낳잖아. 앞으로 생길 일도 없잖아.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자꾸 아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세요. 저도 속상하다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서울 집값 다 확인하셨잖아요. 2억으로는 원룸밖에 못 간다면서요. 내가 못할 말했니? 너네는 둘이니까 원룸 살아도 되지 않냐? 안 되죠. 그리고 2억에 이 집을 넘기라고요? 어머님, 이 집이요 5억짜리예요.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요. 가족끼리 뭘 그런 걸 따지고 있어. 그러라면 그러라지. 그러면 딱 2년만 빼라. 그럼 2년 동안 저희는 어디 가요? 저희 친정도 외곽으로 이사 가셔서 출퇴근 못해요. 거기는 차 없으면 못 돌아다녀요. 우리 아들이 처가살이 하긴 좀 그렇고. 그럼 되겠다. 너네가 우리 집 들어와. 그럼 어머님이 원룸 얻어서 나가시려고요? 어머님 집에서는 저희가 들어가 살고요. 너무너무 대이동 아닌가요? 내가 미쳤니? 같이 잘 사는 거지. 2억은 2년 뒤에 우리 큰아들네 분가에 내보내주는 걸로 하고 너네가 우리 집 들어와서 살면 딱이겠네. 방 하나 남아있으니까 거기 주마. 거기서 너네 부부 지내고 이 집에 우리 큰아들네 지내고. 이야, 딱이지 않냐. 내가 생각해도 생각 너무 잘했어. 내가 너 살림 어떻게 하는지도 좀 지켜보고 알려주고 말이야. 그 말에 진짜 기가 막혀서 거절을 했죠. 제 신혼집을 아주버님께서 본사 발령받았다고 내주라는 게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죽어도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을 했더니만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폭탄 투척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 우리 아들 씨 없는 수박 만들었잖아. 애 안 가지겠다고 우리 아들 청관수술 시켰다고 거짓말해서 내 속 다 뒤집어 놓고
정작 불임이었던 것은 너였으면서 괜히 우리 아들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말이야. 뭘 잘했다고 말이야, 응? 애를 둘이나 낳은 우리 큰아들 내한테 그 정도도 못해줘? 내가 2년만 바꿔주라잖아. 우리 아들이 본사에서 적응 딱 잘해가지고 승진하면 2년 뒤에는 이 집보다 훨씬 좋은 집 살 수 있다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믿어요. 2년 뒤에 집 못 빼겠다고 알밖에 하면 저만 손해라고요. 그리고 자꾸 불임 이야기 꺼내시는데 그 일도 괜찮다고 했는데 왜 어머님이 자꾸 난리셔요. 내가 내 손주 못 보는 게 아쉬워서 그렇지. 그리고 알밖에? 우리 큰아들이 그렇게 모이상식한 놈으로 보여. 아니, 지 동생네 집 내놓으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모이상식해 보이죠. 생각이 있는 형이면 동생 사는 신혼집을 내놓으라고 하겠어요? 어머야, 너 말 다 했어? 지 동생? 아유, 이거 완전히 하극상 아니야. 아무튼 너 때문에 내가 우리 둘째 아들 때 닮은 손주도 못 보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나랑 살기가 왜 싫은 거야? 내가 잔소리를 하냐 간섭을 하냐. 지금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행동이 잔소리고 간섭이라고요. 이게 시어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아예 몰라 집 빼. 내가 용달 잡불러서 짐 빼버릴 거야. 아주 그냥 거실에 드러누워서 말을 하는데 그래, 이건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제가 시댁에 들어가면 간섭도 안 하시고 잔소리도 안 하실 거예요? 그 말 확실하게 지킬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내가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은 아니야. 우리 집으로 짐 싹 보내고 얼른 집을 빼거라. 우리 아들 다 다음 주면 올라와야 하는데 집 없어서 어떡하니? 얼른 부탁하마. 그럼 어머님, 여기 저랑 각 썼어요. 앞으로 제 살림에 신경 쓰지 않겠다. 불임 가지고 트집 젓지 않겠다. 무리한 요구하지 않겠다. 같이 산다고 해서 며느리가 집안일을 다 해야 한다고 말하기 없기. 각서 쓰시라고요. 아이고 참나 별걸 다 시키네. 그래 여기 사인만 갈기면 되냐? 내가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 아니라고 해도 그 말을 못 믿고 에라이 더러워서 사인해준다. 그렇게 각서까지 받아챙긴 저는 이를 갈고 당장 비우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집을 바꿔주겠다고 시댁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시어머니가 얼빠진 얼굴을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오케이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도 다 생각이 있었죠. 2주일 남았다는데 진짜 어디 한번 된통 당해봐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집으로 일단 짐을 빼놓고 빈집을 시어머니께 그리고 아주버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잠시 집을 보러 부산에서 서울에 온 형님이 제 손을 꼭 잡고는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서 정말 큰 결심 해줘서 고마워. 내가 잘 쓰고 나중에 때가 되면 돌려줄게. 네? 2년만 사시는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돌려주신다니요? 2년 안에 어떻게 서울에 집을 구해. 이왕 집 바꿔주기로 결심한 거 우리가 돈 모을 때까지만 기다려야죠. 아니 그게 몇 년인지 정하셔야죠. 저는 2년만 바꿔드리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아유 야박하게 이럴 거야 동서. 나는 임신까지 했는데 가족끼리. 나 부산 살면서 힘들었어. 부산도 아니지 양산이었다고. 거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애들 옷 한 번 사려고 백화점에 가려고 하면 1시간에 가야 했다고. 아무튼 내가 힘들었던 만큼 고생 없이 보상받고 싶어. 형님, 그 보상을 왜 저한테 받으세요? 동서, 내가 형님이야. 집 가지고 이유난 떨지 말고 이왕 빌려주기로 한 거 우리가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만 기한 없이 부탁 좀 해. 진짜 얼탱이가 나가더라고요. 기한 없이 집을 빌려달라는 게 결국 집을 빼앗겠다는 소리랑 뭐가 다릅니까? 왜 뉴스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주인 없는 집 무단점거해서 알받고 살다가 소유권 주장하는 미친 사람들이요. 그런 인간이 내 주위에 떡하니 있을 줄이야. 저는 이대로 집을 빼앗기고야 말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앞에서는 일단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인 뒤 수를 썼습니다. 무슨 수냐고요? 그냥 집 팔아버렸어요. 부동산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급매를 하겠다고 했고 목 좋은 위치에 주변 시세보다 조금 더 싼 집이 나오니까 바로 그냥 사겠다는 사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살 때보다는 훨씬 이득을 봤죠.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아주버님 서울 이사까지는 2주일이 남아 있었고 저는 그 2주일 이내에 합의를 볼 생각이었어요. 이미 집은 팔았고 제 통장엔 집 한 돈이 꽂혀 있었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든 한번 해보자는 심산이었죠. 제가 딱 짐 옮기고 시댁에 들어가니까 우리 시어머니 아주 반가워하시대요. 예, 오늘은 기분이다. 우리 함께 살게 된 기념으로 갈비찜이나 해먹자. 내가 갈비 사서 핏물은 빼놨거든. 네가 재료 좀 다듬어서 꼭 와봐라. 우리 아들이 야들야들한 갈비찜 좋아하거든. 압력솥에다가 실력발휘 한번 해봐. 저는 갈비찜 싫어하는데요. 어머님이 해주세요. 어머님이 해주시면 그 정성을 봐서 한두 개는 먹어볼게요. 뭐야. 나한테 지금 갈비찜을 하라고? 너 며느리가 지금 시어머니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야. 어머님, 제가 이사 들어오면 딸처럼 해주신다면서요. 어머님,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거 각서예요, 각서. 어머님께서 직접 사인까지 해주신 각서. 제가 시댁에 들어와 살 때 집안일 같은 거 안 시키겠다고 어머님이 직접 사인하신 각서. 그리고 아들한테는 밥하란 소리 안 하시잖아요. 딸한테도 하지 마셔야죠. 저는요, 어머님이 차려준 밥만 먹을래요. 그러면서 소파에 그냥 들어 누워서 TV를 틀었습니다. 시어머니 황당하다는 얼굴로 리모컨 확 채가더니만 TV를 끄시대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소파 앞에 내려놓은 리모컨을 발가락으로 집어서 가지고 왔어요. 시어머니가 더럽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시대요. 어머님, 저는 친정에서 발가락으로 리모컨 집는데요. 어머님은 발가락이 짧으셔서 잘 안 되시나? 저는 엄지랑 검지발가락 사이가 넓어서 리모컨 집는 게 가능하거든요. 얘, 너 미쳤네. 아니, 더럽게 뭐 하는 짓이야? 아, 너넨 그만 일어나. 얼른 일어나서 밥하라고. 아니, 어머님, 아니지. 딸처럼 생각한댔으니깐. 엄마, 왜 자꾸 나한테 밥하라고 그래? 엄마가 밥해 주라고. 나도 엄마가 먹고 싶다고. 그리고 이 각서에 직접 사인해놓고 왜 딴 말해, 엄마? 어머, 너 진짜 정신병이라도 걸린 거야? 어디서 반말이 찌직해? 세상에 누가 딸이 엄마한테 반말을 해? 아, 엄마, 저기 저 바구니 보이지? 저거 나 내일 모레 아는 동생 결혼식 있어서 입어야 하는 블라우스인데 엄마나 좀 빨아줘. 뭐라고? 아니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아이고 기가 막혀. 아이고 투야. 원래 엄마 딸들을 위해선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야. 아 우리 엄마는 아들만 들키어서 모르는구나. 아무튼 오늘 저녁은 갈비찜이다 이거지? 나는 한숨 잘 테니까 엄마 밥 다 되면 깨워줘.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가 따라 들어와서는 저를 확 잡더라고요. 아니, 왜 안방으로 들어가? 너네 방은 저기다. 작은 방? 아니, 엄마. 우리는 둘인데 당연히 안방 써야지. 엄마가 작은 방 써. 그리고는 안방 침대에 누워버렸더니 시어머니가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세상에, 아이고,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 저는 씩씩거리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정말 잠자는 척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미동도 없이 누워있으니까 분한지 발을 쿵쿵 구르시더니만 방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잠이 들어버렸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남편이 시댁으로 퇴근을 하고 왔더라고요. 선잠에서 깨서 거실에 나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아주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런 며느리가 다 있니? 나한테 빨래를 해놓으라고 하질 않나? 갈비찜도 나한테 해놓으라고 하질 않나? 내가 정말 너 올 때까지 기다렸다. 저 며느리년 혼쭐을 내주려고. 그걸 왜 나한테 그래? 엄마, 우리 집도 형한테 넘기고 왔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우리 마누라한테 고마워해야지. 엄마, 뭐라고? 아니 아들놈이라고 있는 게 집 마누라 편만 들고 앉아있네. 네 엄마가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데 지금 네 마누라 편 들 생각이 들어. 엄마가 무리한 요구한 거 우리 군소리 없이 다 들어줬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그냥 못 넘어가. 남편까지도 짜증을 내면서 말을 하니까 시모가 아무 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남편이 여기서 만약에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면 저야말로 참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남편 놈이 제 편을 들어주니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2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귀찮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복숭아 나을 시기인데 가서 과일 좀 사와. 나 복숭아 먹고 싶어. 이게 진짜 나 정말로 손은 아까딸 안 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을 거야? 네가 어떻게 시댁 와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나 엄마 딸 같은 며느리잖아. 얼른 사와. 날 더 더워지기 전에 갔다 오는 게 좋을걸? 아, 나 여성용품도 떨어졌는데 마트 간 김에 좀 사다 줘. 친정엄마한테 철없던 시절에 했을 법한 그런 요구를 하니 시어머니께서 씩씩거리면서 해주시더라고요. 아마도 아주버님이 저희 집에 못 들어가게 될까봐 눈치를 보시는 듯 했어요. 근데 이걸 어쩌죠? 이미 집을 팔아버렸는데요. 2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아주버님네가 이사를 하는 날, 저는 미리 남편에게 도망을 가자고 말을 했고 남편 놈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제 이야기 다 듣더니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일단 집을 팔아버렸으니까 큰 짐 또한 처리를 해야 했을 거 아닙니까? 당장 뭐 시댁에 냉장고, TV 이런 걸 들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짐들을 저희 친정에 보내놨거든요. 필요하신 물건은 사용하시고 필요 없는 건 중고마켓에 팔아도 된다고 했더니 친정 부모님께서 좋다고 처리를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시댁에서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를 친정 부모님께서 아시고는 꼭 기똥찬 복수해주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조력자가 되어 도와주셨던 거죠. 아무튼 큰 짐은 그렇게 처리하고 옷가지나 생필품 몇 개만 챙겨서 시댁에 왔던 터라 저희가 챙길 짐이 많지는 않았어요. 짐 챙겨서 일단 친정으로 도망갔죠. 한동안 출퇴근이 힘들지도 모르겠다고 미안하다고 했더니만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차를 빌려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댁 전화 전부 차단을 갈겨버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니 새댁 집 팔았다는 이야기를 시댁에서는 몰랐나 봐. 집 주인이 바뀐 게 언제냐고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 아유 우리 결국 경찰 불렀잖아. 아이 무슨 일 처리가 이래. 부동산 주인에게 죄송하다고 제 상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니 기가 막혀 하면서 되려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죄송한 마음에 기프티콘도 하나 보내드렸죠. 아주버님네 부산에서부터 짐 바리바리 싸들고 올라왔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거기다가 저희가 집까지 팔아버렸다고 하니까 더 당황스러웠겠죠.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저희 친정의 시댁 식구들 다 찾아왔더라고요. 나 미쳤네. 어떻게 집을 팔았죠? 우리를 일으키기만 해도 되는 거야. 그동안 나를 그렇게 부려먹더니 다 이런 뒷공작을 해놓고. 헐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그러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무서운 사람이라고요? 제가 노력해서 산 집을 강탈하려고 한 강도 같은 인간들이 더 무서운 사람들이지요. 어떻게 집을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어머님,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겠다고 하더니 저랑은 못 살겠다면서요? 내가 우리 큰아들 때문에 2주일간 네 만행을 꾸역꾸역 참은 건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져? 내가 진짜 뒤통수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다. 먼저 2년만 살게 해주면 된다고 했다가 말 바꾼 게 누군데 뒤통수 이야기를 해요. 네, 저 뒤통수 좀 쳤어요. 세게 맞은 만큼 2배로 돌려드렸으니까 이제 정신 좀 차리시겠어요? 아유, 당장 우리는 어디 가라고. 동서, 그러지 말고 집 한 돈 우리 좀 도와줘. 우리 남편 당장 본사 출근인데 출근도 못하게 생겼어. 숙박업소에서 지낼 순 없잖아. 싫어요. 그 돈으로 저희 부부가 들어가서 살찌고 할 거예요. 덕분에 멀쩡한 보금자리 잃었지만 당신네들이랑 인연 끊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아니 인연을 끊어? 누구 마음대로. 네가 뭔데 내 둘째 아들이랑 나랑의 연을 끊겠다고 말을 하는 게야? 아이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장인어른 장모님 보기 부끄러워 죽겠다고. 우리 와이프가 노력해서 산 집을 내놓으라고 한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짓이었다고. 내가 참다 우리 마누라 마음이 이해가 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 하겠다는 거에 동의를 다 했겠어. 엄마는 좀 당해봐야 해. 왜 우리 마누라한테만 그래? 너 정말로 내가 눈알 뒤집고 개가 분무는 꼴을 봐야겠어? 네 형이 서울에 오게 되었는데 그 정도도 못해줘? 형이 도대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집까지 내놓으라는 거야?
엄마 집에서 형이랑 같이 살아. 그럼 되겠네.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형이랑 같이 살으라고 우리는 처가 있을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들 녀석이 마누라 잘못 얻어서 아주 가족을 등지네, 등져. 사돈,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우리 딸이 지금 이상한 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럼 이게 정상이요? 집 좀 바꿔달랬더니만 홀라랑 팔아버리고 진정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정상으로 보이신다고? 애초에 집을 바꿔달라는 게 비정상이지. 아주 몰상식한 인간이 따로 없구만. 그렇게 친정집 앞에서 개차반으로 싸우다가 결국 남편이 단전에서부터 호흡을 끌어올려 사자후를 지르더군요. 아이 다 그만해. 앞으로 형이고 엄마고 얼굴 안 보고 살 거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나가. 앞으로 우리 가족의 영 끊고 살자고. 내가 쪽팔려서 안 되겠어. 여기서 더 무슨 말 얹으려고 하면 경찰 부를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아 경찰 진짜 불러. 남편이 눈에 핏발까지 세우며 소리를 지르니 시모 정말 개거품 물면서 누나를 뒤집어 까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둘째 아들이 인연을 끊자고 할 줄은 몰랐겠죠. 하지만 우리 남편은 단단히 결심을 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이후 집도 절도 없는 아주버님네는 정말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저희는 3개월간 친정집에서 살다가 다른 동네에 집을 얻었어요. 가지고 있던 돈으로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부족하더라고요. 결국 대출을 조금 받아서 이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괜찮은 집을 얻었습니다. 평수도 조금 더 넓어졌고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저와 남편도 새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족에게서 벗어나서 저희 두 사람만 생각하며 살기로 했어요. 어차피 아이도 없이 살아야 하는데 저희 둘이 더욱 끈끈해져야 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댁 쪽과는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조를 해주었고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일상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앞으로 저는 또 열심히 돈 모아서 재테크에 힘써보려고 합니다. 우리 남편이랑 노후까지 즐겁게만 즐기면서 살아보렵니다. 감사합니다.